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점쟁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종일 때부터 이 좀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좀 잘 본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외형을 보고. 미간 이런 데는 이제 김종일을 닮아서 뭐 지도력도 풍부하고. 아니, 그 미가 그 빈대로 당치고 예. 철 스패치에 나오셨습니다. 이만갑 출연자 B씨가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야한 그래요? 팬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멈추길 바라지 않습니다. 가끔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로 가는 길목에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깜짝 놀랄 화제의 북조선 뉴스를 전해주는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평양 깔깔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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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화제가 된 북조선 소식을 한데 모아 순위로 전해드리는 평양 깔깔깔. 리만갑의 꽃 같은 보도원 한소입니다. 한 주간 북조선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3위입니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남조선 국민들에게 눈물바람을 일으켰던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노래가 현재 북조선 의사들이 처한 상황과도 딱 맞아떨어져 모두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는데요. 북조선 의사들의 실력은 남조선 의사들도 인정할 만큼 아주 수준급인데요. 태강권을 주면 30일 만에 생녀영을 토대로 진료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조선은 이렇게나 훌륭한 의사들을 두고도 전기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렌트겐이라 불리는 엑스레이를 찍고도 그 필름을 인하하지 못해 의사가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조선의 환자와 의사들은 방사선을 차단해줄 차폐 장비도 없어 그대로 방사선에 노출돼 위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의사들은 이런 현실 자체를 모두 자신의 의무라 생각하며 꿋꿋이 엑스레이 기계를 유지 보수하고 있다네요. 빼어난 능력에 굳은 의지까지 갖춘 북조선 의사들. 과연 그들이 북조선에서 자신의 능력을 꼽힐 날이 언제쯤이면 올까요?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2위입니다. 달린다 달려나간다 백마 달려나간다 흰갈기 날리면서 질풍같이 나간다. 지금 북조선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경병원을 박차고 나온 의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줄을 서시오. 그들의 집 앞은 늘 환자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북조선의 인민들이 명리라 부르며 애타게 찾는다는 개인 의사들. 이들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과장급까지 올랐거나 전문병동 의사로 활약한 눈부신 경력들을 갖고 있는데요. 완벽한 치료 설비는 없지만 풍부한 의료 경력과 훌륭한 의술을 소유한 개인 의사들은 약제사와 보조 간호사까지 두고 성심성의껏 환자를 치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약도 그때 제조해주며 아무 때나 치료, 오케이. 간부들이나 돈주들이 요구할 때는 왕진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병원비의 의사들, 간호원들, 간병원에게까지 죄다 뇌물을 바쳐야 되는 병원과는 달리 개인 의사들은 깔끔하게 진료비만 내면 만사, 오케이.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 북조선 돈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한 줄 만에 완치가 될 정도이기에
환자들의 개인 의사 사랑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조선의 허준들. 아무리 훌륭해도 이제는 북조선의 병원에서만 그들의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대망의 1위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남자들의 희망상에 담긴 이 남조선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딱 저 한소희를 가리키는 노래 같은데요. 100세 이상 인구가 2008년 기준으로 64명이 불과한 북조선. 이렇듯 장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나라 북조선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장수의 조건이 여간 요상한 게 아닙니다. 표준 몸무게보다 20%나 초과해야 하며 키는 170cm보다 적은 165에서 168cm. 심지어 머리카락이 가뭄에 콩나듯이 난 사람이어야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장수의 조건에 딱 맞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액형은 콕 집어 B형을 가져야 한다는데요. B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온화하고 대범하기 때문이라네요. 북한 주민들은 장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되고 또 하루에 한 번 냉수 마찰을 해야 된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북한 TV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경제 사정이라든가 전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장수할 것 같진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제 따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 이 조건들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놀라지 마시라요. 제가 지금까지 쭉 늘어놓은 북조선 장수의 조건들은 모두 북조선 인민들이 말하는 40대 단간부 남성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말들로 북조선 인민들의 장수를 바라기보다 북조선 인민들에게도 단간부들처럼 배급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사건을 순위로 전해드린 평양 깔깔깔. 다음 이 시간에도 발빠른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5월에 오늘 이 반가운 분이 또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그렇죠. 네, 요즘 뭐 아주 할 때마다 더 좋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홍수 씨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이번에 두 분이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박은혜 씨랑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땠어요? 극중에서는 제 딸로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옆에 보면은 참 아쉽다. 예? 딸로 끝내야 되는 게 너무나 예쁘고. 그러세요? 저는 일단 그 현장에 아는 분이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딱 아빠로 딱 오시니까 뭔가 든든하고 그리고 현장이 너무 웃겼어요. 야, 예. 오늘 우리 김용수 씨 영화 잘 되길 바라면서 박수로 환영. 대박 날 겁니다. 자, 오늘 이만감을 더욱 빛내줄 아름다운 분이 한 분 나오시죠? 예, 이분은요 굉장히 화려한 이력은 물론 다양한 음악적 재능까지 갖추신 분입니다. 평양에서 온 김자향 씨 소개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근데 김재양 씨는 어떻게 왜 탈북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나만 드라마 한 편을 보고 탈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드라마 한 편을 보고요? 네. 어떤 제가 드라마? 여행 중을 때고 중국에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대한민국 드라마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본 드라마가 풀하우스였어요. 풀하우스.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거 어느 나라야 하고 물어보니까 나만.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네.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하니까 남조선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조선이라고 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라고 제가 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배웠죠.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직접 가르쳤던 그렇게.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산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는 6일 동안 한 5분도 안 잤어요.
꼬박 드라마를 그거 본다고. 계속 봤습니다. 그 드라마 보신다고? 다른 드라마도 다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나도 탈북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탈북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탈북을 하게 근데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빌딩 많고 차 많고 막 이러는 거 거짓말이라고 보면 생각했어요. 저거 거짓말이라고. 위장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한두 편도 아니고 많은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거기에 빠져서 그치.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당장 거기라도 간 것처럼 이런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중국에 이제 북한에서 여행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시를 해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못 보게 하지 않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봐도 돼요? 봐도 돼요. 와. 모의부에서 그 여권 떼가지고 중국 갈 때는 반드시 교육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보지 말라 했는데 보지 말라 해서 중국에 간 거 지네 직접 따라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지 말라 말은 안 하겠다. 가서 뭐 봐라. 근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런 교육이 마라. 네. 북한에 돌아가면 글 쓰는 게 있습니다. 5장을 주거든요. 예. 뭘 봤냐, 어떤 일 했냐, 일과는 어떻게 지냈냐,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이거 다 적으라고 해요. 그럼 뭘 근데- 쓰셨어요? 계속 TV만 보셔가지고. 아, 그런데 저는 감장문. 쓸 때 반 것도 안 봤다 하고 외국에 가서 두렵기 때문에 쇼핑만 나가고 안 나갔습니다. 썼어요. 같은 말만 계속 쓰니까 뭐 통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한 거라고 내가 누가 보면 쇼핑 중독인 줄 알겠어요. 네. 아니야, 이제 그게 그런데 한거 김장- 없으니까. 5일 동안 훌로 하우스 안에 있었다, 이 얘기. 그렇지. 김자영 씨, 김자영 씨가 오늘 이만갑에 나오신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제가 이만갑에 출연했던 김소리 엄마예요. 야구에 듣고 야구에 산다. 야구를 사랑하는 20살 소녀 김설입니다. 닮았다. 그러네. 딸을 넷을 낳는데, 예, 막내딸 하나만 데려오고 나머지 세상에. 딸들은 못 데리고 왔거든요. 아유. 그래서 잃어버린 큰 딸을 찾으려고 혹시 이만갑에 나오는 거를 우리 딸이 본다면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아유, 세상에. 북에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중국 땅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중국에 중면서 떼고 갔을 때 대한민국에 먼저 보내고 싶어서 브로커를 시켜서 데려오게 했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데 준비하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브로커가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두절인 거예요. 전화번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번호라고. 그렇게 딸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제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언제가 딸이 제일 보고 싶으세요? 딸 생일을 되면 제일 가슴 아프고 딸 나이 또래 애들을 봐도 그렇고요. 몇 월생이에요? 몇 월 달? 10월입니다. 10월이요? 네. 지금쯤 몇 살 정도 됐어요? 지금 28이죠. 아유, 어떡해. 이름이 뭐예요? 큰 따님 이름이? 경순입니다. 김경순이에요. 네. 우리 경순이가 만약 이만갑을 보고 있다면 당장 달려올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하고 나서 좀 많이들 찾았거든요. 예, 찾았는데. 현정 씨도 우리 뒤에 네, 현정 씨도. 그리고 네. 닮았죠? 네. 그죠? 소리랑도 닮고 엄마랑도 닮았죠? 큰 딸도. 제 딸인데 닮죠. 네. 그러니까 꼭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랄게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매주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북한 비밀 노트. 자, 북한 비밀 노트입니다. 북한 비밀이 너무 많아서 노트 하나에 다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노트 하나에 다 네. 못하겠는데. 과연 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비밀 노트.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인민보안부의 비밀. 인민보안부의 비밀? 인민보안부. 오. 김영철 씨, 인민보안부 어떤 곳입니까? 그 인민들의 보안을 관리하는 부서. 자, 2년을 했는데. 자, 이명수 대표님, 어떤 곳입니까? 남한으로 얘기하면 경찰청을 인민보안부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그런 걸 지금 정리를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빨리. 경찰 같은 곳이라고. 네, 경찰. 군인과는 다른 곳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최고 권력기관이 인민군이 있고
사법기관도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도 있고 검찰원도 있고 그다음에 보위부가 있고요. 보위부는 우리 국정원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지만 이제 무서운 정치적인 사건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다음에 인민보안부.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청과 같은 사회 치안을 이제 담당하고 있죠. 사회 치안. 예. 그 만약에 도둑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신고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안전부. 보안부. 인민보안부. 아, 보안부에. 예. 그 전화번호가 우리나라처럼 112, 113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 하면 있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그런 말이 어디 물이 나거나 거북 맞으면은 사실 전화도 안 하고 뛰어가거든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있어도 모든 것이 그 오페레이터를 통해서 갔었거든요. 교환식이었는데.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99년도, 2000년도 들어서면서 광 케이블을 전혀 그게 다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 신고 전화치가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소방서도 있어요, 소방서도. 내 기억엔 112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요. 소방서에 아무리 신고해봤자 기름 없어요. 아니면 그다음 출동 시간에가 불이 다 탄 다음에 소방차가 오고. 아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죠. 이 전화기는 평양시는 다 돼 있고 그런 거 지방에도 도시는 이미 뭐 전화기 들면 교환수 나오는 거는 지방에는 그렇지 뭐 평양시는 다 저희 집에도 787, 787에 전화국이고 걔네 1820 이게 전화번호 집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양시에는 다 예를 들어 다 있고 집에마다 전화기 있는 집에는 전화번호 책이 다 있습니다. 간부들 집에만 전화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책에는 소방서, 분주소, 사회안전부, 당중앙위원회 접수가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 책이. 오늘 인민보안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전화가 갔는데 이 인민보안부에 어떤 비밀 노트가 숨겨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민보안부 공개합니다. 북한 인민보안부 예심국에선 메모로 범죄자를 식별한다. 메모로 범죄자를 식별한대요. 예심국에서는 관상으로 범죄자를 식별한다. 관상으로 범죄자를 관상으로 범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험악하게 생겼으면 얘는 좀 범인. 그러면 김웅 씨 나는 백날 범인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문? 지문으로 범죄자를 어떻게 범죄자를? 아니, 지문으로 이게 만약에 인민보안부가 경찰청이면 사람들의 기록이 다 지문으로 다. 자, 이거는 이제 이만걸 많이 하는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북한 인민보안부 예심국에선 출신 성분으로 범죄자를 식별한다. 정답 공개합니다. 출신 성분. 북한 인민보안부 예심국에선 점으로 범죄자를 식별한다. 점으로? 네, 맞았어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점이라기보다 관상이라고 이렇게 좀 미화 분식하는 편이 좀 편하긴 한데. 그렇죠. 선배님. 근데 야, 그렇다고 역시, 해서 역시. 그 북한의 그 권력기관에 우리 남한처럼 그 무속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심을 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놓고 신문을 할 때 피형이라든가 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범죄 기록들을 이렇게 집약을 한 그런 참고서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 범죄자에 대한 모든 걸 끼는 거죠. 깨뜨려 보는 거죠. 그게 따라서 뭔가 이게 심리적인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저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이명수 님. 그러니까 제 친구가 보위대학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재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상별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 있고 인쇄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먼저 1차적으로 이 사람의 외형을 보고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고 다음에는 이제 검사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먼저 구타를 해가지고 겁을 줘야 이거는 좀 불겠구나 하는 감을 어떤 사람은 좀 잘 타이르면은 진술을 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감을 잡고 그것을 자기 상급에게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문하고 취조하고 할 때에 이런 이제 관상, 점
이런 철학 이런 것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선배님 인민보위부 지금 예심국이면 저희 우리 경찰청 같은 곳이잖아요. 점 같은 걸로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점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면 제가 보위대학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가 보위대학 친구라 해서 또 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딴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모양인데 제가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뭘 배워주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김종일이 때부터 이 점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간부들부터 점을 많이 보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요게 한국에서 무당하고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거기는 전문적인 무당 신내린사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소문은 무성하거든요. 누가 좀 본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김창섭이라는 그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좀 잘 본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국가보위부에서 전체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육시킨 것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왜 이게 김정일한테 보고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지 이제 예신국에 점쟁이를 앉혀놓고 예심하고 또 점을 보고 뭐 구타해서 요거는 좀 죄가 있을 것 같아서 무자비하게 구타. 사실 북한도 구타하고 다 하지만은 막무가내로 때리진 않습니다. 많이 때렸다가는 그 사람 제대로 별 강직되던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방금 좀 아까 신내림 받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에는 왜 없어요? 이걸 점 자체가 이게 나쁜 행위를 보니까 철저하게 이건 뭐냐면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총살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뭐 평양에서 말 점을 받다. 간부던 서민들이 평양시에 사는 사람이 점을 받다고 하면 추방 대상이다. 북한의 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특별한 기사를 발견을 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점쟁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삼형제 중에 김정은이를 많이 지목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는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아버지 김정일한테서 장점만 골라 담았답니다. 누가 무슨 김정은이가 점쟁이들이 예, 점쟁이들 만든 거라니까. 예, 장점만 골라 담았는데 이제 무슨 턱이나 강대는 활동적인 김일성의 성격을 담았고 이마나 미간 이런 데는 이제 아버지 김정일을 닮아서 지도력도 풍부하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예. 김의 발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렇게 선전을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지명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김정일이가 이제 내추럴 이제 3번 만에 죽었지만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원래 2008년 이전까지는 후계자 문제를 이게 말도 못하게 했답니다, 이게. 말도 못하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아프고 하니까 이제는 후계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구동성 많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김종철이, 김종남이, 김정은이, 김여정이 아들만 서고 있고 딸까지 하나 있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김종철이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9년. 그래도 맏아들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분분히 하다 보니까 김종일이가 그때 자기가 정신이 멀쩡하고 앓지 않고 건강한 생각이었다면 자기가 김정철이나 김정은을 보고 딱 짚어서 이렇게 하겠는데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김정철이를 하자니 약간 좀 온순하고 이렇게 좀 승부욕도 없고 리더 기질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둘째를 하자니 마지막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한번 유능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니까 유능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점 어떻게 신뢰하나요, 이소연 씨? 네, 현재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불우한 이런 상황, 고난 같은 것을 타개하는 것을 점이 우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요. 더욱이 97년부터 99년 북한이 제일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기에는 더 점을 많이 봐서 평양 시민들이 더 점을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먹는 문제, 더욱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이 우지하는 경향이 더 많고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점을 나름 본다는 사람, 또 점을 보는 사람들 잘 보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점쟁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니까 처벌이 덜 하다는 걸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냥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장 보러 왔다가 일로 좀 오래요. 그러면서 항상 그 할머니는 해산 할머니인데 나 장마당에 나올 때마다 너를 본다. 너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 하면서 성금을 봐준대요. 그래서 성금을 봤는데 너는 40대에 꼭 부자가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는 그 40대가 과연 언제일까?
그 40대 중에서 어느 때가 내가 부자가 될까 그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대한민국에 온 거부터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도 맞았다. 네, 그 할머니한테 진짜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평양에는 친척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도중에 이제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떤 집에 물 얻으려 들어갔는데 집이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니까 윤 할머니가 오시는데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석영 할머니가 오시더니 아가씨는 참 복 많다고 너무 부하게 원실에서 자랐구만. 그런데 지금 고초를 겪네. 조금만 겪으면 돼. 그러면서 이제 45살이면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살 거야. 저는 놀랐어요. 어머나 강원도가 우리 북한에서 제일 남쪽인데 어디 더 따뜻한 남쪽으로 간다는 거야.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딸들 건사 잘하게 하면서 또 한마디 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탈북 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점집 어디 있어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어디? 그 할머니 하는 얘기가 네. 북한의 3명이 똑같은 석영이고 자기네 석영 형제인데 잘 본데 이 할머니는 자주 평양에 실려가요. 갔다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얘기만 될것 같아. 거짓말 아니고. 우리만 알게 우리만. 지하리 할머니라면 다 알아요. 지하리 예. 지하리 할머니. 할머니. 강원도 지하리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로 강원도 지하리 할머니를 궁금하다. 대한민국에 모시고 너무 싶어. 잘 맞아. 그래요. 지금 적고 있어. 나는 그분한테 전보면 안 되겠네. 왜요? 바람피고랑 다들 기관 있어요. 사업 뭐 이런 거 다. 다들 이렇게. 아, 강원도 지하리 할머니 있겠네. 그동안 바람 핀 거 다 걸리는 있으신 거야. 거예요? 그동안 바람 핀 거 다 걸리지 뭐. 그게 제일 걱정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40대?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하리 할머니 오신 거예요? 설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누가 왔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점은 물론 보안원들의 점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진짜? 장금련 씨 모시겠습니다. 정말? 와. 아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28살에 신내림이 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간부 사모님들이 또 오고 이렇게 보이부 사람들도 봐주고 그렇게 했던 장금련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8살 때 신내림을 하셨다고요? 예, 8살. 그게 본인이 느껴요? 무섭지 않아요? 꿈에 편지를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이렇게 편지 같이. 예, 신내린 날에 받은 것이 연애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니까 혼자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 편지를 받았는데 애들이 가지고 왔어요. 여럿이. 꿈에. 예, 꿈에.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를 잘 썼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앓는 아가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예, 난 병점이거든요. 그래 앓는 아 누구니 하니까 어린아가 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너니 하고 다시 보니까 꿈이니까 책이 된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됐는데 찌kin한 남색판에 군박으로 이렇게 4글자 이렇게 한자 썼는데 나도 한자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글자예요. 내가. 예. 그리고 월요일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이런 불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봐주다니까 소문 나가지고 이렇게 간부 아줌마 기본 간부들보다 사모님들이 많이 와요. 자기 신랑이 이렇게 출세하겠는가 무슨 그렇지, 어디 궁금하죠. 걸리겠는가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오고 징용공장에 제가 다녔어요. 징용공장 다녔는데 징용공장이니까 선물 생산하다 나니까 사람들이 힘들까봐 우사가 담당 우사들이 있어요. 그게 박꿈이라고 담당 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여자가 우사지만 어떨 때는 아픈 거 제가 약간 물어봐요. 제 신랑이 아픈 거라며. 우사예요 진짜.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 또 그래요? 예,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고 복비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복비는 돈 이렇게 장사꾼들은 한 90원 이렇게 받고요. 이런 거저 사람들은 사실은 돈 받기 쉽진 않았어요.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나를 거저 빈손에 내보내지 마라. 당간부는 그럼 많이 받았겠네요. 제일 높은 사람 뭐 본 사람도 있으세요? 뭐 이렇게? 제일 높은 사람은요. 이렇게 군안전부 부부장 아주머니 사모님도 봐주고요. 중앙당 71천국 사장님도 봐줬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탈북 한번 첫 번째 실패해서 다 폐갔거든요. 그랬어요? 예. 날짜를 살 잡으셔야지. 아니, 그룹에서 말 모르다 나니까 나한테 다고요. 물어봐야지. 말 모르다 나니까 그래서 보이부 사람들 거 봐줬어요. 그 나를 잡혀가지고, 예. 예, 나를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을 네. 그런 사람들도 그거 봐주면 좋아해요. 내 병을 버는데요. 병을 봐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쭉쭉 말해줬어요. 좀 밝으세요, 좀. 그러니까. 이 시도 보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 사주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본 병을 봐요. 예. 건강을 나는 장담해. 한국에서 내만큼 병 보는 사람 드물다고 장담해요. 다 여러 가지 기본 난 병이에요. 근데 병을 버는데 병을로 사주를 버는데요. 건강할 때를 좋다고 봐요. 돈이 번다 어찐다. 그러니까 병을 보다 나니까 궁합을 잘 보는 거예요. 이 건강하고 이 건강은 좋다. 이 건강은 해롭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 이만갑 출연자들의 운세는 어떤지 저희가 몇 분을 미리 정보를 드렸습니다. 생년월일하고 다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출연자 점괘부터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성격이 좋고 참을성이 많으나 잘난 외모는 아님. 비뇨기계 허리 주의. 이혼이면 3년 뒤에 결혼은 있음. 이게 그러니까 탈북 미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영철이네, 영철이. 외모가 아닌 걸 보면 김영철 씨 아닌가요? 영철이 같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드린 게 아니라 생년월일, 시. 아, 사진은 안 드렸어요. 예, 사진을 안 준 거예요. 사진 안 드렸는데 잘난 외모는 아닌 걸 네. 맞춰? 범수랑 나는 아니야. 잘난 외모가 돼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3년 뒤에 결혼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미 늦었는데. 자, 누군지. 네, 김영철 씨 맞아요. 그래요? 전보기 쉽네. 나도 맞췄잖아. 네, 결혼이 있다고? 1974년 6월 23일 호랑이띠인데요. 네. 저 호랑이띠는 이렇게 허리를 좀 주의해야 돼요. 허리를 좀 주의하고 이게 기관지가 안 좋아요. 예, 기관지 안 좋으면 비염이 있어요. 그리고 콩팥이 안 좋아요. 아니,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병이 전선적으로 두세 가지를 딱 타고나요. 원래 날 때부터. 네, 그 누구든 띠하고 생일이가 그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김영철 씨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허리랑 비뇨기계를 주의하라고 하면 보통 궁합이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만갑 별로야. 나와가지고 45세 간다고 영철아, 10년이면 90대 거야. 거기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대. 토끼고기나 닭고기 드시면 좋아요. 닭고기 좋아요. 이 기관지 나쁜 데는 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닭고기가 따뜻한 성분이에요. 맞아요. 그래 그걸 잡수면 이게 심할 때는 좋아요. 폼을 먹으면 되죠. 방법이에요. 근데 맞긴 맞나 봐요. 근데 그때 박성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45세, 46세 결혼 운이 있대요. 그때는 무조건 하래요. 그 오는 여자분이. 야, 그 똑같네, 그럼. 근데 여기도 3년에. 기혼이면 3년 뒤라고 그러니까 딱 45이시잖아요. 오, 누굴까? 일단 막 살면 되겠네, 한 3년 동안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저기 사진도 안 보시고 누군지도 모르시고 보신 건데 잘난 외모는 아님이 정말 와닿거든요. 아니 속으로 말해서 범띠에 6월생은 인물이 잘난 사람이 없어요. 범띠의 유관생은 인물이 잘난 사람이 없대요. 찾아봐. 찾아보세요. 범띠 6월생 인물이 잘난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자, 다음 분을. 다음 분. 다음은 난가 본데 인물이 곱고 씀씀이가 해프지 않음. 집안의 여자에게 복을 얻음. 2017년에 사랑의 결실을 맺음. 사랑의 결실은 늦둥이 났나 보다, 늦둥이. 뭐냐? 누구야? 네? 누구야? 부인이 하나 남자? 생긴다는 얘기. 강명도 교수님 또 막내 생기는? 아니, 홍서범 선배님 늦둥이 보는 거 아니야? 2017년에? 탈북 미녀 중 한 명이에요. 아니, 강 교수님 인물이 곱지는 않잖아. 탈북 미녀 중 한 명이에요. 남자 아닐까? 근데 집안의 여자에게 복을 얻는다는데 그래도 여자예요? 아, 여자분이에요? 흔한가? 누구야? 네. 알아 같아, 알아. 누구예요? 신은아 씨입니다. 신은아.
그래요? 언니 때문에 복을 받나 보다. 은하 씨래? 집안의 여자에게 복을 얻을? 저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 집안복이 있고 있다가 시집가서 딸 낳아도 딸덕이 있다. 저 근데 그런 말은 자주 들었어요. 자식복이 정말 제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이 일단 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이면 좋아요. 은하 씨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언니 저 언제쯤 결혼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너는 곧 하게 될 거야. 제가 그랬죠 아까. 2년이면 곧 아니잖아요. 곧이지 2년이면. 김영철은 3년 뒤야. 2년이면 곧이지. 네가 먼저가 내가 2018년이야. 김영철은 3년인데 2년이면 곧이지. 1년 먼저 가면서 너는 지금. 결국 두 분은 결혼을 못 하는 거네요. 두 분은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너 먼저 결혼했으면.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야. 건강은요? 건강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건강해요. 위가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콩팥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콩팥이 안 좋아요. 콩팥이. 아니, 진짜예요. 저희 유전이거든요. 아버지가 콩팥이 안 좋은데, 저도 유전이에요.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콩팥이 안 좋다고 저 진단 받았어요. 근데 방금 위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 위, 그거는 장난이고요. 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음 분 보여주세요. 순탄하지만 고집이 세고 여자복이 없음. 해와 식도주의. 김영철보다 괜찮은 외모. 웬만한 사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네, 이거 남자. 김홍수 선배님 아니에요? 나 여자복 많은데? 고집이 세고. 여자복 고집 별로 세. 내가 장가 못 갔으니까 나. 이 네 분 중에 폐와 식도 안 좋다. 김범수 씨한테. 난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안 홍 선배님 담배 피시죠? 나는 끊었지. 여기 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여자복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저기 저분은 김범수 씨 맞아요. 네. 장가 못 가고 있으니까 여자복. 1968년 10월 29일생 원숭이인데요. 저 순탄하지만 고집이 세요. 이름에 고집이 세다고 돼 있어요. 고집 세네. 아, 그런가? 고집 센가? 저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엔 여자처럼 순해서 거분거분할 상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 거분거분한데 절대로. 야, 내가 네 말을 들을 일이 뭐가 있어. 제일 안타까운 게 여자복이 없다는 거. 장가 못 가고 있으니까 맞지, 그 말은. 아니, 그걸 떠나서 집안복은 없어요. 네? 집안복은 없어요. 집안이자 여자거든요. 예. 이게 여자가 없으니까 집안도 없죠.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서주면 일이 풀리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 복인데 엄마 복이 없어요. 엄마가 나서서 일이 잘 안 풀려요. 사주가. 남자 복은 있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아버님이 계셨으면 좀 잘 약간 더 잘 풀릴 수 있지. 폐와 식도를 주의하라. 폐와 식도를 주의하라고. 건강으로. 네, 피가 안 좋아요. 폐가요? 네, 그리고 식도가 안 좋아요. 그럼 식도가 안 좋으면 소화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소화기 안 좋잖아요? 안 좋아야 돼. 뭐, 예, 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진짜 아니라 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 굉장히 상했어. 장가도 못 가도 여자복까지 없으니까 더 화가 나지. 그 아파야 될 것 같아요. 해하고 식도예요. 난 해하고 난 달을 벌쓸 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외모래잖아. 김영철보다는 괜찮은 배우 다행이네요.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선배님. 아니에요, 인물이 잘난 인물이에요. 잘난 인물이래잖아. 잘난 인물이에요. 네. 아니, 김영철보다 잘난 아니에요. 다음 보여주세요. 겁나네, 이거. 진짜 겁난다, 이거. 미남형이고 사물성이 많음. 가정적이며 딸 덕을 봄. 1인자의 능력을 갖췄지만 능력에 못 미침. 홍서범 씨. 왠지 홍성호 선배님 같은데 딸. 미남에다가 참을성 많지. 소리잖아요. 아니요, 가정적이지. 김웅 선배님 수도 있는 게 딸이 공부 엄청 잘하고, 그죠?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 그래요? 그래, 은하도 공부 잘하지. 네. 두 분이 미남형. 그 중에 한 분. 이게 미남이니까 서로가. 두 분이 미남형이라는 거잖아. 난가? 그리고 남희석 김주성 씨가 선생. 딸 김주성 덕을 선생. 보나? 김주성 선생도 느낌 있어. 미남형. 아닌데. 자,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 김웅수 씨. 김웅수 씨. 딸 덕 보신대요. 미남형이시라는 미남형이에요? 나 여기 나까진 참을 수 있었어. 여기까지 마지막에 나까진 참을 수 있었어. 그 김홍수 씨 지금 이 세 줄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이, 미남이지. 딸 저리가 뭐고 가네. 딸들이 내 덕을 봤지. 에이. 그러니까 자식덕이 있어요. 예? 자식덕이 있고 집안덕이 있어요. 집안 덕은 있는 거. 아니, 딸 집안 덕에 덕이 저기 붕어빵 나갔지, 유자지 상팔자 나갔지, 다 나갔잖아요. 딸 미남이라 나간 거지.
왠지 맞는 것 같다. 1인자의 능력을 갖췄지만 저 말은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겁니다. 예. 제가 저기 어째서런 가면 나리가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운이 조금 약해요. 우리 엄마 하루 늑대나 치고 그날 아니야, 하루 늦게 났으면 이남영 아니고 딸도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마무라 씨의 그 스승님이 한국에를 제가 못 가게 했어요. 졸업했을 때. 왜 한국에 가려고 그러냐. 나는 한 6년을 타관 생활을 하니까 정말 그 조국이 그립더라고. 그렇지. 그 그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웬만한 인간들이 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냐면은 김군 네가 여기 일본에서 영화를 하면은 물론 제가 감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면은 일본의 모든 감독 중에 네가 조 감독을 하고 싶은 감독을 이름을 대라. 그럼 내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해주고 1년 운하기 찍으실 때 제가 현장에 잠깐 있다가 귀국을 하고 나서 제가 아직 감독 데뷔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쉽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아쉽다. 내 영화를 못 보여드렸다는 게 굉장히 그 한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꼭 영화를 찍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좀 재밌는 게 김웅수 선배님이 아까까지만 해도 점이 뭐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것도 하고 천민을 해, 천민을. 김웅수 씨 건강은 어떻게 나왔어요? 건강합니다. 비뇨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야? 딸을 낳는데. 첫띠에 3월생인데 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평소부터 지금 어떻게 원래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좋은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장이 다 안 좋아요. 아니에요. 선성적으로 장이 안 좋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은 사람 가슴도 좀 안 좋아요. 가슴 안 좋아요? 가슴 좋은데? 아니, 이 장이 안 좋으면요. 이 가스가 타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가스가 타요. 다음 사람 지금 가슴 답답합니다. 갑자기 답답해지고. 이 중에서 뭐 여러 개 받으셨죠? 사죠? 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김웅수 씨 좋았죠. 누구다? 저 깍쟁이하고 아주 좋아하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아니,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일반 팔자는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사실 여기에서 회복을 해서 이 머나먼 땅까지 온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사주로 보자면. 네. 나는 이거 기본적으로 잘 안 봐요. 난 이거 사실은 북한에서 사탕 과자 만든 그게 열악해요. 선물 생산하는 게가. 그런 걸로 주제로 하려 했는데, 나를 이렇게 적어주는 사람들이. 야, 솔직히 이게 이게 적어주는 사람들이 고마워서 내 사주로 운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주제로 또 해놨어요. 그래요? 사실 이거 주제로 안 하고 해요. 그래도 모르지. 또 선생님이 또 이만감 덕분에 또 가슴이 전쟁이 됐어. 강민모 씨가 뭘 잘못했어? 원래 맞아. 왜 강민모 씨한테 뭐라고 그래? 맞아요. 자, 오늘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지금 막 이런 뭐 전보고 하는 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게 생활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예,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좀 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또 더군다나 주차장이 있어서 인사하세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이시고.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신다니까 더 신뢰감이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더 신뢰감이 있는
사이트. 자, 오늘 하세요. 아, 정말 진짜 재밌었습니다. 재밌다. 지금 북에서는 시를 받았고, 뭐, 시를 받았고, 오늘 좋은 얘기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은 현재 교회라고 하고 계시고요. 우리 장건열 씨, 앞으로 네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너 대박이다. 자, 북한의 비밀 노트. 이번에는 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공개합니다. 북한 김부자 숫자의 비밀. 숫자의 비밀이 뭐예요? 네. 숫자. 뭐 북한에는 주요 공장이나 기관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부터 김부자와 관련된 그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김부자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VCR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밀과 보안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나라 북한. 그들에게 숫자는 최고의 암호이자 권력을 상징한다.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숫자 1. 김부자의 모든 것엔 1이 붙는다. 김부자가 쓴 편지를 1호 편지. 김부자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1호 도로. 김부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1호 기자. 김부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범죄를 1번 사건이라 부를 정도로 북한에서 1은 김부자 그 자체다. 하지만 김부자가 숫자 1보다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있었으니 한자, 금태두를 9를 유독 좋아했던 김일성. 그래서인지 그는 발음이 같은 이유로 숫자 9를 좋아했다고 한다. 공화국 창건일을 9월 9일로 지정함은 물론 원래 5도였던 북한 행정구역을 9도로 만들었을 정도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에게도 숫자 9는 아주 특별한다.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 이 세 개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9가 되고 12월 24일에 태어난 어머니 김정숙 부부는 월과 일, 4개의 숫자를 더하면 9가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의 생일 1월 8일 또한 놀랍게도 9가 완성되는데 꼭 김정은 정권 들어서 숫자 9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김정은이 당총비서로 임명된 10월 8일에 월과 일의 합은 9.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를 얻은 9월 27일에 합력 시 9가 2번이나 등장한다.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들의 이유 있는 집착일까? 네. 신기하시죠, 여러분. 네. 이게 9월 9일이라고요. 노동당 창립. 아니, 창건. 북한 정부 수립이. 공화국 근데 그거는 날짜는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그날로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 한 건데. 그러니까 종문 결정을 그날 9월 9일 날 북한 정부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구나,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의미 있는 숫자는 거죠. 네. 이제 뭐 미신의 이야기하는 거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김일성 집안 내력이 그 무당 집안입니다. 산당직이었거든요. 그 집안 자체가. 그리고 김용직 선생의 누나가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데 그 김형순이라고 원래는 김씨라고 해서 이름을 안 주잖아요. 그게 무당이었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자료집으로. 그러니까 아마 좀 신둘렸다는 것보다 이제 무당 이런 것과 많이 연관되다 보니까 숫자에 좋은 숫자가 있고 나쁜 숫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일은 시작하는 게 1이 첫째. 숫자가 시작할 때 0부터 시작한다고 하나 1부터 시작해가지고 9로 끝나잖아. 0은 없다고 할 때 무로 할 때 0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래서 0은 배제하고 2하고 9가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2하고 9자를 쓰는 건 김부자밖에 쓰는 데가 없어요. 누구도 못 씁니다. 1은. 1번, 1호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모든 사람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1호 사진, 영상물 이건 다 1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한에는 김일성, 김부자를 지키는 허위천국 있잖아요. 허위천국 안에 김일성이 먹고 있고 사는 그 관리하는 공장 기업사가 상당히 많은데 구호 직장, 구호 작업반, 구호 공장, 구호 수산 9호 농장까지 있거든요. 9자를 붙은 건 100% 김일성 한 대하고 김정일 가게 한 대만, 그 집안 한 대만 올라가는 거고, 간부들 올라가는 건 거기서 안 못 올라갑니다. 이 9호 직장에서 생산한 거. 그 8호 직장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8호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9호는 오직 김일성, 김부자를 위한 숫자가 9자라는 거죠.
공화국 창건일을 9월 9일로 정했듯이 북한의 원래는 그 행정구역이 5도였습니다. 그것은 남북으로 해가지고 뭐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 9도로 만들었고요. 이북 5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부자의 그 허위총국, 그 경호부대를 963 군부대라고 명칭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숫자가 앞에 숫자를 보게 되면 9하고 뒤에 6하고 3을 또 더하면 또 9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경호부대 안에 1호 총국, 2호 총국이 있지만 그 총괄 통틀어서 963 군부대라고 했을 정도로 구에 대해서는 아주 숫자에 집착을 했다는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우리 북한 주민들도 구를 이렇게 좀 좋아합니까? 태국 민녀들도 구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도 구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이사하는 날, 선 없는 날이라고 해서 9일이나 10일 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북한은 사고 팔고 또 바꾸고 할 때 선 없는 날이 이제 9일이 가장 먼저 해당되고 그다음에 10일도 해당되거든요. 그렇지. 네, 여기서 구자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숫자예요. 아라 씨는 좋아하는 저는 숫자. 5요. 왜? 북한했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점수 체크할 때도 V 아니면 동그라미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점. 5가 만점이에요. 맞아, 북한은. 어떤 표도. 숫자 5가 어점, 오각별. 그냥 앉아서 바닥이랑 뭐 장난칠 때도 그냥 5 그리고 각기. 그렇게 하는구나. 네. 지금 또 이 숫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그러면 위에 김정은이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나요, 강민호 교수님? 김정은이는 뭐 특별한 숫자보다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1과 9를 썼기 때문에 지금 1과 9를 쓰고 있고 그건 그대로 씁니다. 뭐 1호 행사, 뭐 9호 제품 이건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지금 727로 그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중앙당 차는 다 216으로 나갔거든요. 216하고 자기 생년월일, 그 다음에 567, 500만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727 줬다면 727. 7월 27일이라는 날짜에 상당히 집착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날입니다. 북한 말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한 날이라고 해서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7월 27일이 우리 쪽에서 보면 뭐 휴전, 휴전 날인데 전승절이라고 북한은 전쟁 전승기념일. 7.27 날을 북한에서는 별로 의미 없이 지내는 건데 지금 김정은 통치 때 와가지고 이걸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인민군은 또 북한 전체는 이런 승리 그런 그 날을 그 기념으로 정신무장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7.27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또 할아버지를 부각을 시켜야 김정은이 그렇죠, 또 되기 네, 때문에 네. 더 그렇죠. 부각을 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런데요, 오늘 주제가 비밀 노트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김영철 씨가 뭐 비밀에 관한 것들 조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수 패치에 누가 겁나? 화면으로 보면 우리 예쁘고 정말 그냥 보면 저분들이 무슨 실수를 하겠어, 무슨 단점들이 있겠어, 무슨 흠이 있겠어 하는데 제가 이 노트 안에 이 탈북 미녀들의 비밀 노트가 정말로요? 다 있습니다. 이만각 비밀 노트. 예. 자, 하나씩 공개합니다. 진짜 이거는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첫 예. 번째, 야동에 푹 빠진 아, 진짜? B씨입니다. 자, 야동이라면 보통 남자들이 보는 네네, 남자지. 근데 그런 거 비밀입니다. 남자. 강명도 여자입니다, 교수님? 여자. 말 잘하기로 소문난 이만갑 출연자 B씨가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야한 기사까지 야한 것이라면 다 좋아하는데요. 다른 출연자들에게 틈만 나면 19금 이야기. 아, 진짜? 녹화 끝나고도 문자까지 보내서 야한 그래요? 팬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B씨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모두가 보는 게 아니, 지금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 철수 벤치에게 항의할 거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오늘 이 철수 벤치를 위해서 멈추길 바라지 않습니다. 좋던데. 가끔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힘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출연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다 아십니까? 잠깐만, 그러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 몰라, 우리 나 몰라. 이름.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 둘, 셋. 저는 현전이요.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랑 떡 갖고 왔는데 동영상이야? 네. 재밌어 또. 나는 안 보내줘. 재밌어. 저도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온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링크가 딱 걸린 것만 온 거예요. 그래서
탁 눌렀는데 그냥 볼륨이 확 크게 나오면서 어떡해. 야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특징이 뭐냐면 야하지만 웃긴 거야. 네, 맞아요. 개그예요, 개그. 근데 저는 맞아. 19금 그 영상도 좋아하지만 19금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걸 하는 순간만큼은 힐링이 돼요. 얘는 저 촬영 전에 한 10분, 15분은 꼭 동영상 얘기를 한다니까? 산업 가다가 보면 아니, 좀 재밌게 돼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친한 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분이 만나자마자 보내준 게 아니라 친해지고 나서 보내준 그렇죠. 네,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 아니에요? 사실 사진 있어요? 이분의 사실 증거 사진이 있었는데 너무 막 그냥 되게 정말로요? 다 이분을 찍어가지고 사실 이분의 증거 사진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디요? 아, 정말? 이분이 어떤 자료들을 보내주시냐 한번 볼까요? 자, 여성에 푹 빠진 B 씨. 이분이 보내는 나한테도. 남편 본 이름이 공개가 돼 있죠. 자료까지는 안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찾아볼게. 너 무지 외롭구나. 아주 가끔씩은 시험 문제 아니, 날 보냈었는데 보내달라 그래. 예전 거라도 없어? 누가 물어본 거야? 오늘 없어. 이거 누구예요? 꼴이 바뀌었잖아. 아니 현주 언니가 계속 매일같이 밥 먹듯이 보내줬는데 요새 안 보내주니까 요즘 안 보내준다? 심심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서운하다. 그래서 언니 왜 예전에 재밌는 거 보내더니 왜 요새는 안 보내? 뭐 재밌는 거 없어 했더니 한마디 딱 던졌더니 거짓말 아니고요. 15개를 보내서 아, 그 정도로? 한꺼번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홍수 선배 옆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야, 근데 저런 게 어디서 나? 근데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 그냥 제 아는 지인분들이 보내줘요. 아는 지인들이 제가 누구야, 이런 걸 주로? 좋아하니까. 근데 현주 씨, 예. 나도 좀 보내줘. 나중에 번호 찍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trans패치. 네. 손과 발이 도끼? C씨입니다. 도끼? 예. 모두가 인정한 미녀 중의 미녀 D씨. 자, 한 출연자는 이 D씨의 발 때문에 충격에 빠졌고요. 그래서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숨겨왔던 너의 그 바로 도끼 같은 발 때문에 손발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못생겼다고? 애석하게도 이 신이 미모는 주었지만 손과 발은 빠뜨렸나 봅니다. 이 D씨, 과연 누굴까요? 외모는 주셨는데 자, 손과 발이 못생긴 건 다 나대. 어이. 아니, 얼굴은 예쁘다는 거. 아니요. 왜 예쁘다니까 아니야? 주셨나요? 외모는 확실합니다, 지금. 완전. 그러니까 나 아니. 알아? 외모는 아니. 약간 1층으로 좀 몰아가는 느낌이 있나요? 나는 박희순 씨. 왜냐면 운동 좋아하고 격파 가능하다면. 그렇지. 그때 남편이 그거. 손발이 못생긴 친구도 손발이 없는 것 못생기지 같아요. 않아요? 자, 누굽니까? 먼저 C씨의 손발이 얼마나 못생길지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이거 보면 알지. 그럼요. 네, 누구야? 자, 손이고요. 나 알 것 같아. 해녀 손이네, 해녀 손. 해녀. 자, 해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야. 발은. 발톱을 왜 이렇게 길게 우와. 해녀 손이야. 자, 해녀. 발도 해녀입니까? 발도 해녀. 자, 손과 발이 해녀라고 합니다, 지금. 우산 씨, 네? 발가락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아니 저발 저렇게 안 어머니, 생겼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못생기지 않았어? 네. 그러면 봤어요. 자, C씨의 주인공 혹시 본인이 맞다면 본인 손 들겠습니까? 하나, 둘, 셋. 누구죠? 장씨 뒤에 계신 분. 자, 아무도 얘기 안 해. 앞뒤로 보고 있는 한선 씨. 자, 아니, 왜 한선 씨가 뒤로 막 보고 있죠? 한서희 씨 손이라고? 아니,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더 특이해요. 아니, 손 발가락이 봐봐요. 짧아요. 손 좀 봐봐, 손. 어쩌봐라. 아니 제가 사실 그 손이 좀 그 다른 여자 손에 비해서 좀 부드럽지는 살이 않아요. 많이 네, 그래서 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 자랑하고 손 이렇게 여자아이들 같은 게 내밀고 막 이렇게 손금도 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선이 부끄러워서 항상 이렇게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진짜 친한 친구들 제 손을 보고 너무 매치가 안 된다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손을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고 자꾸. 그래서 현주 언니하고 그때 쇼핑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손은 몰랐는데 발을 가지고 언니가 너 이 신발 이쁘다고 한번 신어보라고 해서 부츠 안에서 발을 이제 꺼냈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도끼지 발이냐고 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다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라 겨울이다 보니까 농부츠를 신었었어요. 근데 네. 부츠를 딱 벗는데 이 부츠에서 도끼를 꺼내는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시커먼 스타킹을 신어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발은요 원래는 저렇게 안 생겼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높은 신을 신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맞아요. 튀어나와서 무용한- 저게 너무 아파서 저는 계속 울면서 저기에 혁수단에 다닐 때 울면서 뜸을 떴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쨌든 간에 순실이 형, 지금 뭐 자기 발이 못생겼다, 손이 못생겼다는데 덕담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걱정할 거 아니죠? 아유, 발로 뛰어다니고 손으로 다 물어먹는데 뭔 상관이요. 깜짝 놀랐지. 한서희 씨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그럼. 귀한 손이에요. 맞아. 자, 알겠습니다. 네. 좀센 거. 또 있나요? 몇 개 센 거 이제 하나 딱 남은 네, 센거 센 요거로 거만 갑시다. 하자, 마지막으로. 제목이 딱 됩니다. 죽어도 못 지워! 뭘? 이씨입니다. 죽어도 못 자. 자, 이만갑 출연자 우리 이씨. 자, 외모만 보면 가게 살고 가게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이씨는 빈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0도 달라지는 이만갑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었는지 녹화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아쉬움을 가져안고 씻어낸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순실 언니. 난 박희순 씨. 그냥 못된 다 나는. 자, 박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녹화날 안 지우고 그 다음날 박희순 지운다고요? 녹화 다음날 지웁니다. 당일날 안 지웁니다. 이야. 왠지 아라 아니면 은하 씨 같아. 저희는 청결해요. 그럼 이분은 알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니, 거야? 이분은 은하 씨 같은데? 자, 알아. 이거는 주찬양? 아, 저 친구. 아니 엄마들 만약 결혼식 갈 때 미용실 들러서 머리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날 머리 안 감으시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꼭 갖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비싼 머리라고. 감아 죽는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이렇게 프로들한테 메이크업 헤어 받으면 아마 지우기 싫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머리랑 잘해주면 다음날, 오늘 녹화 끝나면 다음날 강연이면 현주나 나나 머리 땅땅 해달라 그래요. 자고 그냥 가요 또. 맞아. 아, 그럼 이순실 씨는 같이 걸고 넘어져. 아니,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있었잖아.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자, 여기는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래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까지 밝히면 돼요. 여보세요? 직접 한번 여보세요? 남자예요? 남자분이죠? 예, 안녕하세요. 신찬우입니다. 어이구. 신상훈 씨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야? 박희순 씨 남편분이죠. 잘 지내셨어요, 형님? 예, 예. 박희순 씨가 메이크업 하신 거 아깝다고 안 지우시고 다음 날까지 계시나요? 예, 거기 금요일 날 촬영 갈 때 끝나고 나서 깨톡으로다가 사진을 보내거든요. 원래 집사람이 이쁘지만은 아유. 된다야. 더 몰라보겠는 거예요. 아유, 누구시냐고. 저기 화장 안 지우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니면 지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화장을 해놓으니까 더 이뻐가지고. 네. 안 지웠어. 진짜 이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제 이뻐 헌다니까는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안 지우고 그러나 봐요. 예. 아이고, 참 천생연분이에요. 네. 예. 우리 희순 누님은 세고, 네. 뭔가 기운 있고, 또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네. 그런 분이 더 강한 분이시죠. 오늘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형님. 예, 예. 전화 끊기 전에 자기야 사랑해 한번 해주고 끊으세요. 자기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화장 지우기가 좀 아까우셨어요? 아깝죠. 진짜로? 진짜 저는 아까워요. 여기 이제 촬영 끝나고 오늘도 안 지우고 내일까지도 안 지우고 일요일날 이제 교회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가요. 정말로요? 그러면 안 답답해요? 총 2박 3일이네요. 네. 금토일. 피부에 안 좋을 텐데요. 아이고,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실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평소에 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화장을 저는 잘 안 하는데 어디 이제 갈 때만 화장하지 집에서는 화장이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하다가 하시죠. 아니 그저 이제 교회 가면 벌써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아 예쁘다고.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니까 그 예쁘다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집에서 하세요, 그러면. 자꾸 집에서 할 새가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나무도 패야지. 그다음에 또 밭에 요즘은 봄이 돼가지고 밭갈이 하고 씨부치도 하고.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부부 특집 할 때 사연 소개했지만 매일 뭐 운동하고 땀 흘려서 하면 그 얼굴 어떻게 씻지도 않아요? 아니 그건 씻는데 네. 이제 화장 행기 너무 이게 나한테는 소중한 거라. 그렇죠. 오늘 저녁 내일까지도 이제 유지하고 이제 일요일날 갈 때는 교회까지 갔다 와서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틀 동안 세수를 한 번도 안 하냐고요? 아니요 세수를 안 하고 이제 이 스프레이 이게 뭐더라?
미스 여기 그거 막 뿌려요 그냥. 미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교회에 가면 또 우리 탈북자분들도 이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저보고 뭐 오늘 이만갑 촬영 또 갔댔니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소리 지지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순이요. 이러고 나가서 다니다가 알아보는 사람 본 적 있죠?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그거 좀 TV 촬영 나오지 않는 거 마트에 가도 그러고. 근데 혹시 화장 지우고는 못 알아보는 화장 지우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아니, 요즘 제가 어디 행사장 갔다가 대한민국의 장교들, 장성들 모인 자리에 갔어요. 이만감을 너무 보신다더니 갑자기 요즘 박희순 씨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 맞는데 자기들 스타일이랑 저 사람이 진짜 인민군이었다고. 약간 군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강의 갔던 데도 이제 건군 부대 이제 강의 갔었는데 저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와! 하면 방송 치면 박수 치면서 했잖아요. 그 TV에서 많이 봤다고. 오늘 어쨌든 김영철 씨 덕분에 뭐 미녀들의 새로운 면, 감춰진 면도 알게 됐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 비밀 노트 세 번째 비밀이 뭘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국가기관 내부에는 비밀 네모가 있다. 북한 국가기관 내부에는 비밀번호가 있다. 좋아. 비밀 색깔이 있다? 비밀 색깔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는 거지. 홍사무 씨. 비밀 요원이 있겠죠. 요원이 있다. 확인합니다. 북한 국가기관 내부에는 비밀 설마 색깔이겠어요? 처형장이 있다고? 그런 일이 아닌데 이거. 무서워, 나 이런 얘기야. 그냥 처형장도 무서운데 비밀 처형장이라고 하니까 더 소름이 끼치는데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강민두 교수님? 그 비밀리에 하는 처형장은 국가안전보위부하고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안에 예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심국에서 이제 예심을 다 하고는 재판 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최고위층, 인민군 장군들이라든가. 실례를 들면 92년도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들 40명 쿠데타 일으키려 체포됐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공개에 처형하려면 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려면 죄목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성택이처럼 죄목을 밝히는데 장군들이면 누굽니까? 정말 김일성과 김정일과 북한 수뇌비를 지키는 사람들의 최전선에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충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군들이라든가 당장의 부부장이라든가 과장은 아마 이분들이 한 번도 총선하는 걸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밀 처형장에서 하는데 그거 총으로도 안 씁니다. 거기는. 의자에 앉혀놓고 다 하고는 그 처형장에서 끼로 딱 친다고. 왜 설마? 왜 그런 사람들은 총알도 아깝다 해가지고 이 사형수들을 한 사형수가 저희 인민무력부 보위국에 제가 있을 때만 15명 있었는데 도끼목수라고 합니다. 별명이 도끼목. 현대판 망난이네요, 그게. 망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개 처형을 대체 집행을 하는 게 이게 보안서 부문에서 하거든요.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각도에 보면은 더 보안국들을 보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총만 쏘러 다니는 애들이. 그 중에 그걸 하던 사람이 못 견뎌서 이게 자기가 자진해서 전역이 돼가지고 우리 그 연구소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체 보면은 공개 처형을 하러 갈 때 보면 총소로 다니잖아요. 계속 보면 북한은 입은 가려도 눈은 안 가리거든요. 네, 총살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눈하고 이렇게 뭐 마주치는 것 때문에 막 밥도 못 먹고 밤에 악몽 꾸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전역을 했는데 북한 보안기관 같은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승급이 되지 않습니까? 하전사 때. 최고위층. 그러니까 이건 밖에서 죽은 것도 이렇게 죽은 것도 소문나면 안 되는 사람. 그럼 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79년도 체포돼가지고 이제 비밀 사용당한 사람이 김동규라고 제1부 주석이 있었습니다. 당전에 정치위원이고 제1부 주석이면 김일성 다음 아닙니까? 김일성의 주석이니까. 근데 이 사람네 가족이 하루아침에 그냥 부주소가 다 슬쩍 없어졌거든. 근데 그 간부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외정 팔이 하나 없어요, 그 사람. 왼팔 하나가. 일본 놈들하고 싸우다 이 왼팔 형무소에 체포돼가지고 팔 하나 잘렸는데 그만큼 진짜 아주 열렬한 항일 투사였죠, 그 사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김정일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령님이 젊었는데 후계자 이렇게 다 모든 일을 젊은 지도자에 맡길 수 없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김동규였는데 옳은 말을 한 거죠. 왜 김정일이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제1부주석이 당장 정치국위원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만들어온 거죠. 매종 때 일제 때 형무소에 체포돼가지고 혼병놈들한테 무릎을 꿇고 존양을 했다. 그러니까 간첩. 그때 존양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복을 했다. 그리고 와서 일본, 지금까지도 일본의 고용 간첩처럼 종탐 활동을 하고 우리 당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네,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은 이자처럼 죽이고 그 가족들을 몽땅 16호 관리소. 본인은 죽고 그 가족들, 직계 가족들만 간 거죠. 장성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 고생하는 거죠. 거기서는 뭐 오히려 죽는 게 편한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비밀 뭐 처형 이런 거는 이제 소문을 들으셨을 테고 이제 공개 처형은 보신 분? 공청 많이 봐요. 사람이 죽는 걸 그 공개 처형장이라는 게 동네마다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데나? 아니요, 개활지대. 사람이 많은 많이 사람이 모이는 모일 수 있는 거. 개활지대. 시장. 뭐, 마당이나. 네, 뭐 있잖아요. 그 도시에 보면은 외곽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야산 같은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딱 인위적으로 몰고 가고 그날은 반공이래요. 인위로 이게 모든 그 도시 사람들이 일을 안 무조건 보러 가라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럽니까 강명도 교수님? 지금은 그 강공군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강공군관학교 사격장을 공개 처형장으로 했는데 거기서 할 땐 간부들만. 네, 말하자면 뭐 장교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에 있던 사람들 총살할 땐 다 거기다 하는데 최근에도 지금 숱한 사람들 총살했습니다. 지금 다 사형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웬만한 곳에선.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로 위에. 자기 고모부도 총살하는. 그렇지. 뭐 자기 그 장성택이 고모부도 실제 총살했잖아요. 사이비 좀. 예, 이렇게 북한 비밀 노트에 끔찍하다.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북한의 은밀하고도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탈북자들은 네모 색깔에 따라 목숨이 갈린다. 괜히 농담했다가 이게 정답 공개하면 좀 민망해질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보시죠. 답을 한번 가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도장 색깔에 따라 목숨이 갈린다. 네, 이거는 뭐 저도 사실 체험을 한번 북송을 당했으니까 체험을 했는데요. 이 투몬에 가면은 우리 그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구류됐다가 투몬에서 건너편이 남양이거든요. 북한의 남양인데 최종적으로 북송되기 직전에 거기에 머물렀다가 가요. 아, 저쪽 투몬 탈북자 수용소에. 그때 거기에 있는 그 변방이라는 중국 공안 당국이 개별 자료를 다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시설 내부가요. 묘하게 생겼습니다. 안에 체육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그 완전히 체육관처럼 돼 있다 보니까 도망치를 해야 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있다가 갈 때 서류하고 같이 사람이 이 교도를 넘어서 남양으로 가는 거죠. 북한으로. 네. 근데 그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서류의 색깔, 도장 색깔에 따라서 한국 기도, 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하고 중국에서 종교에 접했던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 경제 난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게 남양 그 세관에 이송된 사람들을 탈북자들 그냥 방바닥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서류만 가지고 이게 북한 보위부하고 중국 공안하고 만나요. 만나서 서류를 인계 인수받고 그 자리에서 식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자기네 원 작성 문건은 자기네만 가지고 있고 북한에 넘기는 서류를 따로 작성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이 사람은 정확히 좀 당신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빨간 도장 찍어가지고 별 넘겨주고 이 사람이 일반 탈북자였다. 중국에 와서도 범죄 전과가 없었다. 하면은 뭐 보라색 찍어서 넘기고 검은색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죄가 있는 거죠. 많이. 이거 그러니까 밝지 않은 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연변을 기준으로 해서 연변 시내를 벗어나서 장춘에서 잡힌 사람. 북경에서 잡힌 사람. 어쨌든 북한을 기준점으로 해서 멀리 가서 잡힌 사람은 무조건 한국 기도를 때려요. 맞아요.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고 원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생각을 하면은 탈북자들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간 순간 난민입니다.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 무리로 건너가셨잖아요. 건너간 다음에 북한도 수습을 하기 때문에 북중 간에 또 일종의 비밀 협약 같은 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 잡혀가서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 잡아서 북한에 넘길 때 북한이 그 대가를 질러줘야 돼요. 네, 호송비, 이송비, 식사비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1인당 뭐 100달러인지 뭐 얼마인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중국이 돈 대신에 북한의 지하 자원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런 유착 관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 탈북 미녀들 중에서 이렇게 공안에 걸렸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사 받으셨어요? 제가 조사받을 때는 들어가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길로 왔는가 다 알아요. 네. 무슨 뭐 구름다리 굴, 세간다리 굴 뭐 다 있어요. 그 세간다리로 왔다. 아시는구나. 그런 길을 확인하고 들어올 때 어떤 서식품을 갖고 왔는가, 그다음에 들어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았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고향 뭐 이런 거 쫙 다 그 이력을 봐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앞에다 자기 이름 나이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신문하는 게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누구하고 왔으며 누구는 어디로 갔으며 이런 거 중국에 친척이 있는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와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불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집 조사해갖고 그 사람까지 벌금 물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유연하게 해주고 지금은 체포되잖아요.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라입니다. 지금. 그 체포된 장소에 전화해서 저도 전화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가려고 했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서. 아야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8월 달에 우리 TV에 나왔던 분의 이모가 체포돼서 도문까지 끌려가서 저희가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거 절대 북송시키면 안 된다. 김정은이 지금은 북한에 들어가면 한국 행활했던 사람은 시범병으로 총살하던가 정치범 형성하던가 20년 징역을 보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도 나서고 우리 그 중국 정부에도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20명이 도문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대로 오히려 중국 땅에서 비행기 태수기 보내줬어요. 오히려 좀 몽골 쫙 태국도 안 가고 그만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북한의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건 많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교수님 말이 정말 맞아요. 저도 잡혔었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 제일 잔인한 게 북한 개호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핏줄이니까 그 사람들이 뜨겁게 대할 것이고 중국 사람들이 더 천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놀란 가슴 이제 진정시켜주느라 차도 주고 그러면서 그런 조언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중국에 들어와서 단지 배고파서 이렇게 살자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를 잡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러고 다음에 너희 또 중국에 들어오면 국경지대에 있지 말고 안전한 뭐 심양이나 뭐 안쪽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부탁할 거는 너희를 누가 신고했기 때문에 다음에 중국에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말고 그러고 요즘은 진술하는 게 너 한국 갔다 왔어 이런 게 아니라 핸드폰 알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탁탁 질문하는데 한국 얘기가 나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네, 공안이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국 공안이? 네. 중국 공안도 탈북자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데 진짜 우리 민족인 그 북한 교우들은 나가자마자 때리고 막 발로 차놓고. 제가 아는 분은요 예. 중국에 잡혔었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일 한 번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나를 믿지 마라. 50%만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믿을까 했는데 일단 내가 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올면 내가 네 손에 뭐 쥐어줄 거 있다. 그 정도게 되면 네가 여길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진짜 왔더래요. 근데 슬쩍 지나가면서 손에다 툭 쥐어주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중국 돈 500위안이더래요. 그래서 이 500위안 정도게 되면 거기에서 뭐 그게 삼아가지고 아마 도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줬더니 진짜 살려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탈출에 성공해서. 아니, 그러면은 예.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참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그럼 북송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 이것만 참 견디기 힘들었다. 이런 것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고정적으로 9번 북송당하면서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넘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에 한 군데만 계속 그 보이고에 들어가서 그 관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우선 물도 안 줘요. 들어가면 우선 옷 다 벗기고 때려요. 그다음에 정말 그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발가벗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나도 놀라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북한에서 깡패를 했냐? 왜 이렇게 몸에 상처가 많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흠집이 많냐? 다 돼 있어요. 또 여기도 다. 막 이렇게 주전자로 그거 올려놨는데 막 까요. 막 까고 막 뿌려요. 막 그냥 보이는 게 다 그냥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거기에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까지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부르면서 막 엄마 죽지 마 하니까 그 청소하는 밀대로 그 때려주는 거예요.
막 밀면 애기가 그 문인대로 쫙 밀려갔다 막 벌벌벌벌 기어들어오면서 엄마 찾는 걸 또 일대로 막 그렇게 밀어던지고 정말 그 울음소리 때문에 저도 정신 차리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때려주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뭐 동생도 뭐 무릎 다 막 관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고 다시도 탈북 안 해요. 저는 밤에 12시 넘어서 브로커 같이 도망간 건너갔다 다음날 새벽 3시에 잡혔어요. 아이고야. 그래 잡혀 들어갔는데 매도 맞아본 사람이 잘 견디죠. 몇 개 못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더라고요. 근데 한 여자가 애기 엄마인데 내 손 꼭 잡고 난 한국 행했습니다. 이모 난 어찌입니까? 난 죽어야 됩니다. 내 이번에 부채빼 나가면 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게 된다면서 이번에는 한국 행돼서 난 죽어야 되면서 계속 못을 찾더라고요. 못 아니면 셋째박 어디 없을까요? 저는 정말 남이 말하는 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내 아이들 앞길이 어떻게 될까 막 속상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매 맞았는데도 그래도 잠을 자더라고요. 누웠는데 촉촉하게 물이 쭉 흘러내려와요. 아, 이거 왜 물 흘러내려요? 옆에 친구 깨웠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아, 이거 왜 젖었어.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언니가 그 북송돼서 나 이번엔 죽어 하던 그 친구 젊은 여자인데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면서 그 화면을 쭉 봤는데 그쪽이 좀 높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으면 우리랑 다 이게 어딘데 젖었죠. 그거 보면서 그 처참한 일들이 많죠, 사실. 북한 신분증의 비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렇죠. 저희가 일단 먼저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잘 보십시오. P형, 혈액형이고요. 진짜 있어요? 나 결혼 관계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결혼 관계 없어요. 저거 너무 웃겨. 민족별, 조선 사람. 생년월일이 난날 그 다음에 주체가 저게 뭐야? 제가 9살 때 할아버지인데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달력을 가보니까 앞에 주체 크게 멋있게 써놓고 주체 올해 104년이거든요. 104하고 2015년은 가로에다가 있잖아요. 작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주체는 뭐고 2015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주체는 김일성 탄생일부터 1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고 2000년도는 예수 탄생일 1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 전 세계가 2015년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이 주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9살 때 이거 그러면 서기, 단기, 불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북한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북한에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도 주민들은 몇 년도로 얘기해요? 주체를 먼저 얘기해요. 과연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문제 공개해 주세요. 북한 신분증을 보면 메모를 알 수 있다. 방금 보셨잖아요. 뭘 알 수 있을까요?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성격. 그렇게 빤히 보여주고 알려줄까요? 번호 있잖아, 번호에 원성으로 돼 있으니까. 온성 뭐 이런 게 다. 저 번호가 숫자로 나가면 이제 일부러 여기서 거기겠지. 자, 정답 보여주세요. 뭐예요? 출신 성분을 알 수 있다. 북한 신분증을 보면 출신 성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강근우 교수님 저걸 보고 출신 성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전에 공민증을 보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아는데 그 전에 공민증을 보면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 비슷함 다 있습니다. 그게 자기 태어난 날, 그다음에 출생 그다음에 태어난 곳. 근데 거기에 자기 직장 직위, 거주, 퇴거 다 있거든요. 거주를 10번 옮겨서 10번 다 찍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거기. 퇴거, 거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전혀 없잖아요. 어디 퇴거하고 어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사는 것만 딱 지금 나와 현재 것만. 그러면 이 원성 1, 2, 3, 4, 5, 6 요 안에 비밀 숫자로 해가지고 맞아. 이 사람이 성분관계 간부냐 아니냐까지 다 나타난다는 거죠. 저 번호 안에. 원성 1, 2, 3, 4, 5, 6 요 안에 모든 게 다 우리나라만은 바코드로 생각하면 된다. 그 사람에 대한 바코드. 다 있답니다. 그 안에. 그 안에요? 근데 일반 사람은 모르죠. 원래 70년, 80년까지는 원래 수첩형이었어요. 그래서 공민증은 평소에 보관을 했다가 선거할 때마다 가지고 나갔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한 장짜리로 바뀌면서 번호가 바뀌었는데 이 특징적인 거냐 번호 안에 이게 시클릿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기나 재외 연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송교포, 제일교포나 그다음에 제소 무슨 제중 연고자들은 제가 있을 때는 20으로 시작했어요. 일반 주민들은 19로 시작했고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이거 아마 이게 우리 미녀분들도 이게 체험을 해줬을 거예요.
4인 가족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숫자 두 자리가요. 아버지가 56이면은 와이프가 57이에요. 네, 맞아요. 그 아들이 맞아요. 58, 그 다음에 네, 둘째가 59. 맞아. 이렇게 네. 6개로 나가기 때문에 가족인가 아닌가 또 그 자리에서 식기별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권민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는 평양 사람들은 권민증이라 부르지도 않고 시민증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색깔마저도 지방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색깔도. 그래서 평양 사람들의 너무한다. 혜택은 여행 증명서 없이도 없고 시민증 하나면 나갈 수 있다라는 너무한다. 이게 차별인 거예요. 차별이죠. 아유. 그렇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북한 그 탈북자 중에 한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공민증을 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 공민증의 숫자 1이 3개가 있으면 이제 북한에서는 요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숫자 3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경 지역이나 아니면 평양 아니면 뭐 휴전선 그 근처에는 이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방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인물이다. 네. 저는 공민증을 못 받았어요. 받을 나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탈북해서 한국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이고. 북한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밝히지는 못했으니까 건데기를 단서를 잡지는 못했으니까 감시는 하고 공민증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공민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겠다고 얼마나 발로 뛰고 뛰는데 아마 그거를 받았으면 엄청 되게 기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 어땠어요? 진짜 주민등록증 받고 진짜 눈물 났었어요. 왜?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딱 받으니까 내 정체성 같은 게 아니 그냥 그 정체성이란 단어도 저차도 제가 잘 쓸 줄은 몰랐지만 그런 게 확 몸에 내가 진짜 이 한 개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 자신감 이제는 그 어떤 데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롭다는 그런 정체성의 그런 확신이 확 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작은 내 손 한 줌이 들어왔지만 그게 무게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 모든 사람들, 태국 사람들 북한에서 왔다 할 때는 물 한 모금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으로 간다니까 어서 자기네 집 들어오라. 그럴 때 그 내 느낌과 딱 대한민국에 나오면서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니까 야 이제 내가 그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그 무게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들의 향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나는 북한 남자다. 한 번에 돈을 받으면 트렁크 딱 8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뭐 이제 좀 튀기자는 저처럼 그래 그럼 가.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양강도 한남도 입장 와지 대지처럼 들락날락해요. 남자 일단 싸움을 잘해야 돼요. 네, 오늘 북한 비밀 노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더 이상 비밀은 없다는 거를 알고 이제 좀 더 이상 그만 괴롭히고 좀 희망적인 희망 노트 같은 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